부산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작에 우리 토론회를 갖고 또 회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분들과 또 회사법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렇지, 이 모든 게 주로 수출입 화물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 운송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해상 경제 중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회사법원 하면 단순히 이 바다 관련 사법 수요만 다루는 그런 법원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법원이 설치될 경우에 지금 영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소송 사건들을 우리 국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바다 관련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다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 분쟁 해결의 신속한 이런 해결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대외적인 그런 신뢰를 향상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가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회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또 한 목소리를 낸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 회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설치 장소를 두고 지금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회사법원 설치가 왜 필요한지 이런 문제부터 빨리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그럼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 회사법원 설치가 하루빨리 앞당겨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거듭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 좌장님 또 우리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제가 교수 초임 때 별도로 또 몇 번 뵙고 있는데 회사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으시고 저희가 기쁘시기 때문에 이번 추진하는 회사법원 설립 문제가 좀 더 과거보다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회사법원 설치 문제는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좌장 맡으신 이윤철 교수님을 비롯해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판 수요가 이제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국내 사건만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해운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수요만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해양 산업을 좀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양질의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제도적 인프라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해운 산업의 발전 단계와 관련해서 이 해사 법원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운 산업은 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 말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또 수입액 기준으로 세계 9위의 무역국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또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뭐 국가들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물자를 그 해상 운송에 의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에 대한 의존도가 특별히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으로는 99.7% 정도를 우리가 해운으로 선박에 의해서 운송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해운의 중요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해운 산업은 아까 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해방될 당시에 그 설령 25년 된 부산호라는 배 한 척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4,845만 2천 톤 이상의 선박 국적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운 산업이 그 국적선 보유량으로는 현재 한 2,822% 성장을 했고 또 해운 수입 면에서는 27,200% 정도의 그 성장을 해 있는 고도 성장을 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운을 크게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에는 배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해운을 했기 때문에 소위 그 한국해양대학의 우수한 그 해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원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운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그 수출입이 본격화되면서 중고선을 도입해서 선박회사를 만들고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운항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해상 화물 운송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전 세계 해운을 움직이는 것은 해운 비즈니스 산업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운 브로커에 의해서 운송 계약도 체결이 되고 선박 매매 계약도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이 전부 현장에서 생산을 아무리 해도 실제 수익이나 고급 일자리는 해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브로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까지 좀 고차원적인 해운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우리 해운 산업이 이제 그 한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서비스 산업 단계까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해운 서비스 산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선박 매매라고 보면은 조선소와 또 선박을 구매하는 선주 사이에서 브로커가 이러한 건조 계약에 대한 중개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박 건조 자금은 또 파이낸싱 브로커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그 금융 차입을 할 수 있는 브로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에 있어서 전부 국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법률 서비스, 즉 그 계약서의 그 작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에서부터 계약서의 작성 또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영국의 경우에는 현재 무역량도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져 있고 또 해운에 있어서는 선봉량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 해운을 움직이는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직접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또 해상 운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운에서 있어서의 그 선박 매매 계약 또 운송 계약, 용선 계약과 같은 이러한 계약을 그 중개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이 전 과정의 이 비즈니스 산업을 영국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는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해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역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이고 또 물류의 중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산업까지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이 기반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국가가 나서서 좀 확실하게 구축해 줌으로써 이 산업계에서 해운 산업이 이제 비즈니스를 유치하는 단계까지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글로벌 조선 해운 시장의 동향과 또 국내 시장의 동향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운 조선 시장에서는요, 세계 해상 교역을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주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데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약 38.6%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요 국가 사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조선 시장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신조선의 신조선 시장의 93%를 한국, 중국, 일본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상선대의 약 50% 이상을 아시아 출신 선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여건으로 인해서 해운 비즈니스 시장도 이 싱가포르나 홍콩 또 상하이 뭐 이런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해운 비즈니스 시장을 영국으로부터 이전받아 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산업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항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면서 이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 10위 안에 있는 항만을 7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부산항 하나만으로도 세계 3위의 국가별 항만 순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이 전 세계 269개 지역과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61개 선사가 기항하는 세계 최대의 그 전기선 루트를 가지고 있는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적 항만으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이르고 있고요. 국내 항만에 있어서도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75%를 부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러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 그 신조선의 약 한 50% 가까이를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는데요. 그것이 그 울산과 부산, 거제, 뭐 주로 이제 거제, 부산에 거대 그 조선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벨트의 그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도 역시 부산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발주량에 있어서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박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한 선박을 대부분 국내에서 또 건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법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결국 해운 중개 산업이나 해양 금융 산업이나 이 법률 서비스 산업은 이과 같은 이 지식 경제 산업 중심으로 해운 산업의 구조가 좀 그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가져오고 또 고급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고용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인프라, 나머지는 전부 상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로 회사 법원의 설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계 최상위권의 해운 항만 도시이면서 조선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산업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단순하게 뭐 해운회사 본사가 서울에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보다는 이 산업을 좀
국제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브랜드화가 가능한 지역에 회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정확하게 우리가 효과가 금전적으로 당장 얼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선박 매매 중개, 그 다음에 용선 중개라든지 또 운송 계약에 따른 이제 중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중개에 따른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법률 서비스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로 잡았을 때 국내에서만 이제 국내 뭐 선주 아니면 국내 조선소가 취급하는 물량의 뭐 50%, 60%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국내 중개를 한다고 봤을 때 대개 그 우리나라가 이 발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대개 뭐 최소 1,217억에서 2,435억 2019년에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국내 가져왔을 때. 그다음 우리가 수주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개 수수료와 법률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시켰을 때도 2,273억에서 한 4,547억 원. 그다음에 운송 계약에 대한 중개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가 대개 한 2,070억에서 4,140억 정도 이렇게 그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로 축소해 보더라도 당장 이러한 서비스 수수료로 연간 한 5천에서 1조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이 좀 더 이렇게 집약화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그 강도라든지 질에 따라서 또 그 가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오늘날 해운의 발달 단계는 운송업을 떠나가지고 이제 선박을 적기에 수입을 했다가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해운회사 자체를 M&A를 한다든지 이런 시장들이 발달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선진국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해운 산업이 최고 단계의 수준까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해운 조선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으로서 회사법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브랜드화가 가능한 지역에 회사법원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법원 설치와 관련돼서는 현 상황은 뭐 대부분 다 아시길 겁니다. 이거 보면 부산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회사법원 빨리 설치해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의회 부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도 부산으로 회사법원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단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인천에도 이제 회사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이 있고 지역적인 뭐 이런 다툼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공통적으로 회사법원이 설립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조금 더 이제 김영춘 전 국회의원님도 그렇지만 박형준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 제일 지금 선두에 나서서 이제 안병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만 보면 회사법원은 곧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사실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회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각 대표 발의가 되어 있는 4건이 총 21대에 올라와 있고 이전에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총 4건이 올라왔다가 이제 뭐 지역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설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 종전까지만 해도 옆에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와 계시지만 종전까지는 회사법원 필요성이나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회사법원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데 좀 의구심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2020년 이제 9월에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법원으로서 회사법원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서 이제 대법원도 회사법원에 대해서는 도입에는 찬성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최근에 2021년 10월에 사법전체연구원에서 회사법원 도입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다음 이제 도입 설치 형태나 구조 그리고 지역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논의가 더 발전된 논의가
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해운단체나 이제 시민단체도 회사법원 도입 촉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도 회사법원 도입을 많이 촉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발의된 안건을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 이제 의원님들 이제 제출해 주신 대부분의 이제 안건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안명일 의원님 해주셨던 분은 이제 지역만 이제 차이가 있고 윤상현 의원님과 차이가 있고 배준영 의원님도 이제 인천 지역만 차이가 있고 대부분 이제 심판 범위나 이제 관할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진 의원님 안이 굉장히 좀 특이한 안인데 이제 국제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이제 안처럼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수진 의원님 아방 같은 경우는 국제 상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양심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3심제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근데 이제 1심과 2심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이제 하는 법안인데 이 부분은 아마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회 4건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의 이제 보고서 상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긴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따와가지고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어떤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먼저 전속관할과 토지관할과 관련해서는 뭐 제일 최선의 1안으로는 해사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 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법원도 해사사건을 할 수 있느냐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다 해사법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임의관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법원도 해사법원 아니지만 해사사건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해사법원이 전속관할을 하는 것이 1안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2안은 이제 주요 사건, 중요한 해사사건만 해사법원이 하는 걸로. 3안에서는 이제 중복관할, 그러니까 임의관할로 이제 해사법원은 해사사건 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해사사건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뭐 차이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쟁점은 뭐 사실 전문성을만을 이제 사실 해사법원을 만드는 이유가 굉장히 전문적인 사건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인데 이걸 전문성을 높여야 국제적으로도 해사 사건에 대한 처리 그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속관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이제 임의관할로 이제 정해지면 아무래도 사건의 접근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설치가 됐다 했을 때 뭐 다른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 인근 바다에서 사건이 터졌다. 근데 해사법원은 부산에 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이제 전속관할을 부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광주에도 임의관할로 할 수 있고 정말 전문적인 법원인 부산에 있으니까 나는 전문적인 법원에서 거리를 뭐 수고를 들더라도 부산 가서 하겠다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해사법원에서 할 수 있든 이런 차원에 아마 쟁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임의관할로 정해질 때 지역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은 듭니다. 이 세계적으로 그럼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적인 사건을 부산으로 가져오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만 아니면 중재 사건만 부산으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약과 관련된 관할 중거법이 한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해양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유명한 해사법원이 있다더라.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야 다른 외국에서도 계약 관계에서 이런 해사 사건은 부산에서 한번 맡겨보자. 부산에서 가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컨설팅 업체입니다. 메논에서 2017년과 19년 이제 연속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회사 금융 및 서비스 경쟁력을 봤을 때 부산은 2017년에는 여기 15위였다가 이제 그 아태사 중재센터가 설립되면서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 서비스 분야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금융 이제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이제 법률 서비스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가 필요한 이유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회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역량이 있겠구나. 그럼 외국 국제적인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야 쉽게 효율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 맨홀에서 이제 회사 수익 종합 순위를 남겼습니다. 이게 좀 전에는 법률 서비스 경쟁력 부분이었는데 종합 순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산이 높습니다. 이 세계 50위 안에 이 객관적인 지표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객관적 지표입니다. 주관적 판단은 없습니다. 객관적 지표만 봤을 때도 50위권 안에 부산이 들어갑니다. 이 안타깝게도 제가 지역 간 이제 뭐 논란을 부추길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50위 안에 인천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추가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이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건 다른 보고서인데 이제 발틱 이제 해운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인데 여기에도 부산이 이제 순위권 내에 20위권 이내 부산의 해양 회사 종합 순위로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적인 싸움을 뭐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인천과 비교해서는 부산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부산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과 관련해서 지역적 발전이 사실 고려되어지지 않냐라는 부분도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기사들만 뽑아도 수도권 집중화 정책, 뭐 수도권 문제, 분권의 과정, 뭐 원흉 이런 것들 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고 이제 언론에도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부산이 낫지 않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끝으로 사실 신속한 해사법원 설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부산, 뭐 인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빨리 해사법원이 좀 들어와야 되냐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친환경 선박 검조 압력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신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30% 이상, 2050년까지 70% 감축을 해라. 근데 선박은 하나 만들어지면 한 30년은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선박들이 이 탄소 배출량을 지켜가지고 새로운 선박 기술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새로운 기술로 많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해운 경기가 회복 추세에 뭐 이제 접어들었다 보면 앞으로 선박이 건조가 많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중거법이라든지 관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국으로 정해지려면 한국에 번듯한 해사법원이 있어야 되고 해사법원이 있다 하면 한국의 어떤 해사법원 처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하면 한국을 당연히 중거법으로 설정하는 계약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으로 사건이 올 거고 뭐 그것이 부산이든 뭐 다른 지역이든 모르겠지만 해사법원이 있는 곳으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게 결국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사법원이 이제 신속한 도입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양지식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현석 교수님 발언을 조금 보충해서 이제 부산 설립 당위성 그리고 해사법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토론자가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해사법원이 설립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관 부처인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사무관님이 나오셨거든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작년 9월 25일 날 법원 행정처의 사법정책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님들이 그때 검토한 결과 해사법원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거기서 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두 분의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의 사법정책심의관실에서 나오신 노선범 사무관님의 말씀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병길 의원님과 이 토론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회사 분야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한국해양대학교의 정영석 교수님을 통해 해운중개, 해양금융, 해사법률 서비스를 통칭하는 해운 비즈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사법원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이신 최재원 변호사님을 통해 부산에서의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여러 노력의 경과와 이에 따른 여러 구체적 논거들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문을 공유해 주시고 이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두 분의 발표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사법원과 같은 새로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첫걸음은 입법부에서의 조속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표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요지는 바로 대한민국이 해운 및 조선 분야 등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고 장래에는 더 유망해질 것인데 그 위상과는 달리 해사 관련 법률 분야는 이를 적정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니 해사 법원을 통해 시급한 보완이 요청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2020년 9월 24일 제8차 정기회의에서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연구 검토 결과는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독립된 법원으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위원 13분 중 10명이 별도의 전문 법원으로 설치해야 해사 사건의 복잡성, 절차의 특수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별도의 법원으로 표기할 수 있어 법률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필요 의견을 준 바 있고 단기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도 위원 10명이 단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 이내 해사 전문 재판부 근무 경력 법관 총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60.9%가 찬성하였고 해사 사건 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69.6%가 응답한 바 있습니다. 즉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입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안팎에서도 이와 같은 해사법원 설치의 공감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지하시다시피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간에 그 설치 지역이라든지 그 규모 등과 관련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의 여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입법부에서 정치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각종 법안들의 의견 대립 요소를 해소하여 일종의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논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각 법안들의 주요 갈등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 방안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이를 운영해 나갈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내포 및 지적하고 있는 점은 해사법원 설치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해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도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해사법원 설치 후 그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21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회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 의견 외에 회사법원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 절차, 보존 처분, 강제 집행 등에 있어 특례의 도입이 요청되고 회사 전문 법관, 회사 전문 심리위원, 회사 사법보좌관, 회사 전문 집행관 등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며 덧붙여 국제 회사 사건의 유치를 위해 회사 중재 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한국 법정지 및 중거법 활용 증대 방안 및 국제적 홍보 방안들에 대한 제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회사 쟁송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도 전문 법관, 전문 집행관 등의 양성을 통한 전문화 방안, 회사 사건 절차법의 일원화 및 선박 압류, 선박 충돌 사건 등에 있어 외국 사례 참고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 회사 실무책자 발간, 영어 변론, 판결을 다국어로 번역 및 공개 등을 통한 예측성 향상 등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법원 설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입법부의 법률 재개정과 행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법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법부의 여러 제안과 검토 의견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 발표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쭈면서 저의 간단한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실력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토론회에 임하게 되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토론회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이다 보니까 이 뭐 회사 법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는 지식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뭐 주제를 발표해 주신 분들이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회사 법원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해운 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 뭐 세계 최고 국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역량이 총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에서 다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하드 파워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그다음에 뭐 항만 시설 확충이라든지 환적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봉량이나 지배 선대 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해양 강국이고 조선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쭉 논의되었던 부분들에서 보면 소프트 파워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논의됐던 해운 중개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금융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 관한 항상 무언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갈등 해결에 원활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을 해서 18년부터 이제 지원을 일부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해운 금융 강국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보면 회사 사건 이제 민사법원 내 회사 처리 건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과거 뭐 예전 사례 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겼을 때 보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뭐 특허 사건이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연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면서 특허 사건에 대한 이제 전담 그런 해결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대외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법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100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뭐 강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회사법원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여러 이렇게 분쟁을 우리나라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서 해운업을 하시고 그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서 빨리빨리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도 점점 이제 돼서 명실공히 한국이 조선과 해운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사법원을 설치를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저기 부산 위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렇게 사법부와 입법부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되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해야 역량이 더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논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전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 저희 보스가 두 분이 와 계십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법 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사법원이 뭘까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부도 했지만, 저는 오늘 같은 얘기지만 조금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부산이 왜 해사법원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지역의 공간적인 쪽에서 좀 풀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은 항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곳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이라는 공간은 사실 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항구가 뭘 하는 곳에 쓰이는 공간인가 보면 결국엔 어떤 물건을 나르고 그 물건을 나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사람과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핵심적인 게 두 개 있습니다. 바로 항구와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데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나르는 데 필요한 공간,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보니 예전부터 항구를 짓고 항구를 고치고 그다음에 배를 짓고 배를 고치는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그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그걸 투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아놓은 공간이 부산이다.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나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나르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계들이나 장비나 설비들을 제공을 하고 또 고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도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돌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게 결국엔 돈이죠. 돈과 사람,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 산업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항구다라는 말에 갖고 있는 부산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나 핵심적인 경쟁력은 결국엔 그 물류라는 중심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기계 자본과 사람 자본이 같이 융합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부산은 지금 항구라는 중점 핵심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연관된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연관된 설비도 가지고 있고요. 연관된 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설비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교육, 그다음에 설비와 자본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그리고 사람과 자본을 연결하는 서비스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산업들을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춰가기 위해서 아까 발제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산업들이 돌아가다 보면 필수적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면 일어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싸움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건 돈이 모이건 결국엔 싸움이 나는데, 이게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는 싸움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그다음에 그 거래 관계에서 쟁송이 벌어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기관이 사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걸 왜 이렇게 시급하게 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자본과 공간 장비들이 있는데, 이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해운과 항만이다라는 핵심 산업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지식 산업,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상으로 나가는데 해사법원이 가장 핵심 키이자 동시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해운 산업이나 항만 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의 틀이 점점 이제 고가가치나 지식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사법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갖고 있는 이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를 잃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당연히 부산은 항구이기 때문에 그 항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기회로서 해사법원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적인 관점에서 왜 부산이 되어야 하는가에도 부산시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씁니다. 그리고 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각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또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선도 산업들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힘들게 없는 곳에서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생각보다는 단 하나의 조약돌만 던져주면 좀 더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갖고 있는 곳에 그걸 묶어줄 수 있는 한 가지 촉매제만 넣어주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해운항만 산업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해운항만의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이미 갖춰진 곳에 촉매제 하나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촉매제를 넣는 과정에서 아까 법원행정처 토론 와주신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촉매제를 넣자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입법부의 역할이라면, 지자체를 그 포함해서 행정부의 역할은 그 촉매제가 들어왔을 때 그 파장을 좀 더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나가는 역할이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사법원 설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결정이 났을 때 해사법원의 역할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에 해사법원 이야기가 처음에 부산에 나왔으니까 10년째인데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해사법원을 왜 설치해야 되냐, 당위성, 필요성 이런 걸 역설했고, 지난번 20대 국회 때 법안 발의됐다가 다 그냥 폐기가 됐고, 이제 21대 때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대법원에서 거의 뭐 액션 자체가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사법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이제 우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왜 설치해야 되냐는 당위성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듣고 느낀 게 이제 우리 각 이제 지역별로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수렴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히 법 발의가 여러 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또 해수부, 우리 법원행정처, 뭐 국회에서 하면 또 우리 법사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까 우리 노선범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대법원과 또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와 뭐 관련되는 또 여러 곳의 의견을 좀 수렴해 나가는 그런 진도를 좀 이제 팍팍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좀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가는 것을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회 내에 어떤 기구를 설치하거나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넘게 이렇게 장시간 또 우리 좌장 맡아주신 이윤철 교수님, 정영석 교수님, 또 최재형 변호사님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노선범 사무관님, 성열산 우리 또 담당관님, 주상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또 우리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플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